고를 내용은 시간입니다. 오벨리스크는 회식이었습니다. 회식. 이 시간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스위스의 시계 산업의 역사는 오래되었던 것입니다. 밸런스 스프링이라는 걸 쓰면 그네처럼 이렇게 구부러졌다가 저렇게 구부러져 하면서 몇 시에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 그러면은 정확한 시간에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한 리드가 생기는 거죠. 그 시간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걸 아시겠죠?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인더스토리는 현대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재구성해서 이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많은 주제들을 다뤘는데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시간을 다루겠습니다. 시간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뭐 시간은 금이다, 뭐 시간은 돈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격언도 있고요. 또 물리학이나 이런 과학 쪽에서는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논의가 되어 왔었죠. 하지만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인더스토리는 산업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시간과 관련된 산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우리 현실의 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인더스토리의 관점에서 시간은 무엇일까요? 이 정의부터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 시간, 정보라는 관점에서 이 시간이 우리 역사와 세상을 바꿔왔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현실의 삶을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기원전 2000년, 3000년 아주 옛날에 룩소라는 지방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룩소라는 곳은 카이로에서부터 한참 내륙으로 들어온 곳입니다. 나일강을 따라서 나일강 상류 쪽에 위치한 곳인데요. 아주 오랫동안 고대 문명이 있었던 곳이죠. 고대 이집트 문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도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혹시 가보게 되면 그곳에서 이런 유적지들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룩소의 대표적인 유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뭐 스핑크스도 있고 왼쪽에 보이시는 탑이 보일 겁니다. 그죠? 이 탑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오벨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물론 잔해에 이렇게 부서진 것 같은 흔적들이 있긴 한데 한 가지 여러분이 이 사진으로부터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만약에 왼쪽에 정면 입구에서부터 왼쪽에 오벨리스크가 있었다면은 그와 대칭되는 오른쪽에도 오벨리스크가 있어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사라진 오벨리스크는 어디로 갔을까요? 자, 이거로부터 이 오벨리스크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으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그 오벨리스크는 파리에 있습니다. 파리 콩코드 광장.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그 룩소에 있었던 오벨리스크가 황당하게 콩코드 광장에 와 있을까요? 그 과정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냐면은 루이 필립 1세가 이제 19세기에 오벨리스크를 떼왔어요. 떼다가 콩코드 광장에다가 이제 옮겨놨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파리 프랑스는 문화재를 끌어모으는데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한국의 규장각으로부터 막 그걸 훔쳐다가 거기다 전시하면서 잘 안 주려고 하는 선심 쓰듯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물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규장각 같은 경우는 훔쳐간 거죠. 훔쳐갔는데 그렇다면 이 오벨리스크도 훔쳐갔는가? 근데 훔쳐가기에는 너무 커요. 그죠? 이걸 이 큰 거를 상처 내지 않고 떼어다가 옮긴 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일이었죠. 그래서 쉽게 훔쳐갈 수가 있는 물건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 거대한 오벨리스크가 콩코드 광장으로 옮겨졌는가? 그 이유는 그게 훔쳐온 게 아니라 교환한 겁니다. 교환했어요. 당시에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던 당시 오스만 제국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통치자와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하는데 그때 루이 필립 1세가 우리가 이걸 줄게 너네 오벨리스크를 우리 줘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프랑스에서 당시 이집트의 통치자에게 줬던 그 오벨리스크 대신에 줬던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 시계를 선물을 줬어요. 자, 그러니까 루이 필립 1세는 야, 우리가 최신형의 시간 잘못 훌륭한 시계를 하나 줄 테니까 오벨리스크 우리한테 줘. 그래서 흔쾌히 그게 동일해 가지고 이 맞교환이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해서 이 맞교환이 일어났을까요? 왜죠? 오벨리스크는 시계였기 때문이죠. 여담이지만 지금도 그때 당시에 프랑스에서 준 그 시계탑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문제는 고장 난 거예요. 그때 이동하는 과정에서 옮겨놓고 실어서 이거 설치해 보니까 그 시계가 가질 않아. 그래서 아직도 고치지 않고 멈춰진 상태로 지금도 저기에 서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그 거래 과정에서 오벨리스크를 콩코드 강정으로 뺏어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교환할 수 있었던 맞교환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근거는 오벨리스크가 시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오벨리스크는 해시계였습니다. 해시계. 자, 생각해 봅시다. 해가 주는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 관점에서 볼 때는 당시에 이집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해로부터 해가 만들어내는 그림자로부터 시간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그림자 가리키는 해가 주는 그 정보, 시간 정보는 결국 뭐가 되냐면은 신이 주는 메시지죠. 신이 인간에게 주는 정보입니다. 우리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지금 우리는 뭐 누구나 시계를 차고 있지만 당시의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태양이 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줘요. 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림자인 거죠. 그림자, 시간 정보라는 거죠. 그 페르시아에서는 해시계가 아니라 물시계를 이용합니다. 펜잔이라는 물시계를 쓰게 되는데 기원전 4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물시계를 보고 있는데 물을 담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빼게 되는데 그 물이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그 속도가 늘 일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가득 채운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을 지켜보면서 현재 시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펜잔을 운영하는 것은 한 사람이 풀타임으로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두 사람의 풀타임이 늘 이 물을 붓고 관찰하는 작업을 전담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좀 더 흘러서 이번에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클렙시드라라는 이 물건이 그리스에서 발명된 물시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죠? 네, 물이 서서히 보이고 있어요. 그게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통해서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저 눈금이 현재 시간을 표시하게 된 그런 원리이죠. 네. 어쨌든 물시계든 해시계든 자연으로부터 시간을 읽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은 신 또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키핑하고 시간을 읽는 것은 매우 종교적으로 경건한 그러한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로마 시대가 열렸고 로마가 카톨릭을 국교로 만들게 됩니다. 기원 후 325년에 로마가 통합을 하면서 카톨릭이 국교가 돼요. 이때부터는 유럽은 카톨릭이 중심이 된 카톨릭이 모든 권력을 잡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시간은 중요했어요. 시간이 일반 그 중생들을 통제하는 한 방향으로 이끄는 그러한 수단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종을 가지고 시간을 말해줬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원상으로 종을 당시 라틴어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클락이라는 어원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락, 그죠? 우리는 시간을 말해주는 기계를 클락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클락의 어원은 때리다입니다. 때리다. 그 어원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원래 교회에서 시간을 말하는 것은 종을 때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클락한다, 때린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말하는 기계가 지금 현재 클락이 된 것이죠. 지금도 클락킹이나 여러 가지 해서 클락이라는 말을 때리다는 말로 동사형으로 쓰고 있어요. 영어도 쓰고 있죠. 네. 하지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종을 때린다는 그러한 의미로 클락이라는 말이 시작되었다. 시계라는 말이 어원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은 우리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네,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1346년에 흑사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제가 거의 매번 흑사병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흑사병이라는 이 사건은 유럽 사회를 송두리째 바꾸게 돼요. 그래서 거의 사회 전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흑사병 전과 후로 나뉘게 돼요. 자, 그래서 흑사병이 창궐이 되면서 카톨릭의 권위가 약화됩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흑사병 때문에 성직자들도 다 똑같이 죽어요. 그 말은 예전에는 하늘로 울어보고 하느님의 음성을 전달했다고 대변했다고 그러는 성직자들이 역시 우리와 똑같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신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고 인간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죠. 각성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인들 각성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뒤엉키게 되죠. 신적인 체제가 유지된 상황에서 인본주의가 싹트게 돼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게 되는데 시간도 역시 시간에 대한 산업도 역시 시간에 대한 모든 움직임도 역시 르네상스 시대를 기점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르네상스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이 이제 신의 손에서 인간의 손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르네상스 시대에는 신의 이름으로 수많은 건축물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말은 신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냥 건축업 경쟁이죠. 부동산업이에요. 부동산업. 곳곳에서 모든 도시마다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들이 더 신을 위한이다 그래가지고 누가 더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짓느냐 이런 것들을 막 경쟁을 해요. 빚을 내서 경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카톨릭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그때에 있어서 르네상스 건축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 바로 시계였어요. 시계. 예전에 종을 땡땡땡 치다가 이제는 점점 더 복잡하고 기능이 많은 그러한 시계들 거기다가 누가 다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해진 것이죠. 여러분이 보는 것이 체코의 프라하에 지금도 볼 수 있는 천문시계입니다. 이미 1410년에 시간뿐만 아니라 별자리를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시계가 프라하 광장에 설치되었고 지금도 동작을 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의미가 큰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시간을 읽을 수 있는 기계를 들고 다니기 시작한 것이에요. 한쪽 편에서는 르네상스 건축물, 교회겠죠, 대부분은. 교회 건축물에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웅장한 그런 시계를 설치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나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사이즈로 시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가 되는 그런 시점이 동일한 시점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부터 시간 정보가 개인화가 되고 대중화가 됩니다. 시간 정보를 누구나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르네상스 정신과도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제 정치적인 그 유럽의 정치사를 이해하게 돼요. 바로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은 르네상스 시대에는 사실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이제 신교가 나옵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신교라는 것이 생겨나고 카톨릭과 격렬하게 충돌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 시대에 이제 그 중요한 인물이 바로 칼뱅이죠. 네, 칼뱅은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1536년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냅니다. 네. 현재 있었던 카톨릭을 비판하죠. 카톨릭이라는 것이 너무 권위적이고 정말 과연 카톨릭이 신의 음성을 대변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책을 내요. 물론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온갖 핍박을 받고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어디에 숨게 되냐면은 제네바에 피신을 하게 돼요. 원래 프랑스였죠. 프랑스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다가 원래 프랑스에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기독교 강요를 내면서 핍박을 받게 되니까 제네바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몇 년 묵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러고 나서 이 칼뱅이 불붙인 칼뱅과 마틴 루터 그리고 쯔뱅글리도 역시 스위스 사람이었는데 이 세 사람이 일으킨 그 신교의 불꽃 조금씩 다르지만 이러한 부분이 들불처럼 일어나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카톨릭들이 신교와 싸우게 되는데 그 전쟁을 위그노 전쟁이라고 합니다. 위그노는 신교도를 말하는 말이에요. 약간 천박시에서 뭐 부르는 말이죠. 프랑스인들이 당시에 신교인들을 지칭하는 말이 위그노입니다. 그래서 위그노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칼뱅이 사실 불을 붙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와중에 이제 칼뱅이 말년을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제네바의 이제 성피에르 성당이라는 곳에서 잘 목회를 하면서 제네바 지역에 이제 그 신학적인 체계를 잡게 됩니다. 학교도 세우게 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칼뱅이 주장하는 신학의 원리는 금욕주의였습니다. 네, 금욕주의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신도들이 뭐 교회에 있었던 복잡하고 화려한 장식들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사치품, 귀금속 이런 것들을 이제 착용하는 것도 금지시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칼뱅이 사치품, 금 장식이나 그런 보석들을 착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시키는 했지만은 한편으로 시계를 사치품 목록에서 제외했어요. 왜냐하면은 신도들이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규율을 따르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칼뱅은 시계는 귀금속이 아니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시계는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칼뱅이 만들었던 이 두 가지 정책, 귀금속 착용 금지 그리고 시계를 사치품에서 제외하는 이 두 가지 정책이 이제 시계 산업을 이제 바꾸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시계를 사치품에서 제외하니까 나머지 프랑스나 독일 지역에서 또는 이태리 지역에서 시계를 만들던 많은 그 신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교도들이 다 어디로 숨냐면은 핍박을 다 죽을 위험이니까 위그너 전쟁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 제네바로 다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보시면 시계를 좋아하는 분들을 보시면 다 스위스제인데 이름들이 되게 어떤 사람은 독일식 이름이에요. 그죠? 랑게존네라든지 뭐 아니면 뭐 프랑스식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원래 선조들이 프랑스 이름이었으면은 프랑스에서 시계 만들던 사람이고 또는 이태리에서 시계를 만든 사람들도 있고 독일에서 만든 사람들. 근데 결국은 다 이 시기에 위그너 전쟁 시기에 다 제네바로 피신했던 그런 수선들인 것이죠.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시계공들이 왔는데 그 당시에 제네바에 있었던 귀금속 상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망하기 일보 직전인 거죠. 왜냐하면은 칼뱅이 금욕 사치품 착용하지 말라고 하니까 귀금속 상들은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당시에 보석상들과 외지에서 왔던 시계공들이 서로 컬래버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시계 산업이 형성이 돼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위스가 시계 산업의 이제 본거지가 됐어요. 시계 산업이 거기서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자,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시계는 산업이 되고 그리고 정확도의 경쟁을 하게 됩니다. 누가 더 정확하게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지, 맞출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되죠. 그거의 시발점이 되는 부분은 이탈리아의 피사입니다. 피사. 예, 피사라는 곳에서 이 정확도에 대한 그런 혁신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곳이 이제 피사 성당이라는 곳입니다.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여러분도 이 피사 성당을 모를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대부분은 가보신 적이 없겠지만 이 그림을 봐도 모르겠죠. 왜 우리가 피사 성당을 그렇게 잘 알아야 하는가? 피사는 너무나 유명한 곳이죠. 왜 유명한지 잘 볼까요? 바로 이 옆에 피사의 사탑이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피사 성당은 잘 몰라. 하지만 누구나 피사의 사탑은 알죠. 기울어진 탑. 자, 피사의 사탑은 누가 생각이 나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피사 성당에 얽힌 일화는 그 피사의 사탑만이 아니었어요. 피사 성당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보면 여기에 샹델리아가 있는데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 피사 성당에 있는 샹델리아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자 운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왔다 갔다 샹델리아가 움직이죠. 네. 그래서 그 제자가 쓴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대한 그 이야기를 보면은 갈릴레이가 피사 성당의 샹델리에를 보고 진자 운동을 발견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실 실제로 갈릴레이가 관측했던 그것은 이렇게 초라한 촛불이었다, 예, 랜턴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네. 아무리 진폭이 달라도 동작 왕복하는 속도는 늘 일정하다. 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세월이 흐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발견했던 이 진자 운동을 가지고 네덜란드의 호이겐스라는 물리학자가 진자 시계를 발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렸을 때 집에 있던 궤종 시계가 바로 당시에 호이겐스가 1656년에 처음 만들어낸 그러한 시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진자 운동으로 시간을 측정하는 이 시계가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호이겐스는 진자 시계만 발명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시계에 있어서 엄청나게 놀라운 업적을 하나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밸런스 스프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계를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거의 모든 기계식 시계에 들어있는 심장 같은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화면을 이제 나중에 영상이나 여러분 시계를 까서 보시면 그 안에 이게 뭐 계속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잘 보시면 한 방향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한 방향 돌아가질 않죠. 네, 그럼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 바퀴 같은 게 있는데 이 바퀴가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죠. 예. 이게 이제 밸런스드 휠이라는 건데 거기에 스프링을 붙이게 되는데 이 스프링을 어떤 스프링을 붙이냐면은 왔다 갔다 하는 스프링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밸런스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이 바퀴가 한 방향으로만 계속 도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돌았다 저쪽으로 돌았다 해요. 이쪽으로 계속 하죠. 이게 마치 뭐와 같아요? 심장이 뛰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이것은 뭐를 만든 거냐면은 진자 운동 같은 거예요. 그죠? 진자 운동이 왔다 갔다 하죠. 이건 중력 때문에 굉장히 늘 똑같은 시간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 평면상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뭘로 맞춰야 돼? 결국은 손으로 맞춰야 되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왔다 갔다 하는 진자 운동 같은 것을 평면에다 구현할 수가 있다. 어떤 걸 쓰면은 밸런스 스프링이라는 걸 쓰면은 그러면은 이게 마치 그 그네처럼 이렇게 꼬부러졌다가 저렇게 꼬부러져 하면서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이제 호이겐스가 이 놀라운 발명을 했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이겁니다. 영국의 로버트 후크가 거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바다 건너 있었던 그 로버트 후크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같은 시기에. 그 두 사람은 또 이 특허 가지고 연락에 싸워요. 네. 이 아이디어를 누가 먼저 내냐고 막 열심히 싸우게 되는데 로버트 후크는 뭐 이거만 한 게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발견한 사람이죠. 르네상스맨, 영국의 르네상스맨이 로버트 후크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정확도예요. 정확도. 아까 말한 대로 이 밸런스 스프링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스프링을 꽈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좀 오랫동안 쓰고 정확하게 그 진자 운동처럼 왔다 갔다 하게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을 내구성이 있게 그런 식의 그 스프링을 만들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이죠.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정확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1차 대전이 등장합니다. 뭐 계속 나오죠. 왜냐하면은 흑사병과 뭐 1차 대전 이런 역사적인 이벤트들이 하나의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1차 대전은 시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예 시계 산업 자체가 통째로 변하게 되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보면은 1차 대전 직전부터 자동차가 대중화가 됩니다. 자동차가 대중화가 돼요. 네, 1908년에 포드 T 모델이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대중화가 되고 석유 산업도 발달하게 되고 철강 산업도 발달해요. 모든 것이 확장이 되는데 그렇게 기동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그 기계가 발달이 됐으니 이것이 전쟁에 쓰이지 않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1차 대전부터는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자동차가 무기로 전쟁에 투입되는 순간부터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기동성이 높아지게 되죠. 기동력이 상승하니까 각각의 작전을 하고 있는 구성원들 간에 시간의 동기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죠? 몇 시에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그러면은 정확한 시간에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한 리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계가 매우 중요한 군수 물자가 됩니다. 그리고 늘 갖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시계 산업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1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휴대용 시계는 다 회중시계였어요. 포켓 시계. 여러분 뭐 이런 18세기 나오는 그러한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다 호주머니에 이 회중시계를 차고 다니죠. 그죠? 그리고 뭐 리바이스 청바지도 보면은 포켓 주머니가 있습니다. 거기가 뭐죠? 회중시계 넣는 주머니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1차 대전 전까지는 회중시계가 당연히 회중시계가 휴대용 시계의 대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1차 대전이 이제 벌어지면서 손목시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총을 쏘고 하는 이 환경에서도 나는 늘 시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계를 손에다가 이제 묶고 다니게 돼요. 그래서 최초의 손목시계가 그때 탄생하게 되는데 최초의 시계는 사실은 회중시계 같은 거를 이렇게 천으로 밴드를 만들어 거기 끼우는 방식을 했어요. 따로 그 당시에는 손목시계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회중시계를 이렇게 줄로 묶어가지고 손에다 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시계상들이 보니까 저렇게 해서 팔아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밴드를 만들어서 점점 손에 휴대할 수 있도록 아예 손목시계라는 것을 그런 장르를 하나를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군수 물자로 해서 이쪽 군대 저쪽 다 파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로 어느 편에 가서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1차 대전 때도 그랬고 2차 대전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스위스는 시계를 이쪽 편에다가도 팔고 저쪽 편에도 팔았죠. 무수하게 많은 곳에다가 시계를 팔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또 다른 시계 산업의 혁신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쿼츠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되죠. 쿼츠는 생각보다 더 훨씬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최초로 만들어진 쿼츠 시계는 1927년에 벨 연구소입니다. 벨 연구소는 벨랩은 제가 이전에도 반도체 산업 모래편에서 반도체 산업 발전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 처음 만든 곳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거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첨단 기술 제품들이 벨랩에서 나왔어요. 네, 그 중에 트랜지스터 있었지만 이 쿼츠 시계도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이 1929년에 미국 표준국, 지금 니스트라고 하는데 미국 표준국에서 만들어서 운영했던 쿼츠 시계입니다. 왜 이걸 만들었죠?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시간을 누군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쿼츠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가장 정확한 시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즈를 보세요. 이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은 요즘 쿼츠 시계를 막 무시합니다. 버리죠. 뭐 쿼츠 시계 주면 뭐 이거 너무 싸. 뭐 몇만 원이면 주고 살 수 있는 쿼츠 시계가 불과 100년도 되기 전에는 이렇게 큰 체인버에 드는 이러한 형태였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놀라운 변화죠. 기술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우리가 쿼츠 시계 원리를 볼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그 구조를 보시면 그 전극이 붙어 있어요. 그 금속으로 전극이 있는데 거기 옆에 보면은 뭐예요? 투명한 그러한 물질이 보이죠? 이게 바로 석영입니다. 석영. 이 석영이 이제 석영에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은 전기를 가하면 앞전소자라고 말을 하는데 앞전소자라는 이 소자의 특성이 뭐냐면은 전기를 흘려요. 전기를 흘리면은 흔들림, 바이브레이션을 합니다. 바이브레이션. 그런데 이 바이브레이션이 항상 같은 주기로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 바이브레이션은 주기가 32,768Hz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2,760번 바이브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거를 1초로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걸 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는 거죠. 그래서 32,768번 세면은 자 1초 됐다. 이렇게 해서 자 1초 움직여. 그래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쿼츠 시계가 됩니다. 이것이 1969년에 최초로 상품화, 우리가 주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최초의 쿼츠 시계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상품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최초의 쿼츠 시계는 필립 파텍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계가 이게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결국은 스위스 기업들이 프로토타입은 먼저 만들었지만 상용화 시키지는 않았어요. 쿼츠 시계를 상용한 것은 일본 기업이 됩니다. 시계 산업은 부활을 하게 돼요. 2000년대 들어 부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스위스 시계 산업이 부활한 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고유한 그런 특성을 과감하게 버렸기 때문이죠.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정확한 시간을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포기한 거예요. 그 대신에 어디로 가죠? 패션 명품으로 갑니다. 명품이라는 그러한 명품 산업 쪽으로 시계 방향을 틀어서 화려하게 다시 부활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계가 명품, 사실 패션 상품, 사실은 거품 산업일 수도 있어요. 거품을 먹고 사는 그러한 명품 산업이지만 시계 산업을 이끄는 마케팅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우리는 매우 기술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기술에 대한 환상을 집어넣게 되죠. 하지만 그래서 상관없죠. 가지면 좋은 거니까. 가지면 좋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욕구. 그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시계 산업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다시 흐르게 됩니다. 이제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정확한 시간을 찾는 그런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때 탄생한 그러니까 쿼츠 시계가 탄생한 지 불과 30년 만에 더 훨씬 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한 시계가 탄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자 시계인데 뭐 간단하게 원리를 말하자면 세스미라는 원자가 있어요. 그런데 세스미라는 원자를 에너지 가하게 되면은 그것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에너지 준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계속 빠르게 에너지 준위 반복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 준위가 반복하는 숫자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무려 91억 9,263만 1,770번 반복을 하면은 그게 1초다. 예,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심 원자를 이용한 시계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물론 세 개의 표준시를 공급을 하게 돼요. 이제 쿼츠는 퇴역을 하게 되고 쿼츠는 이제 퇴역을 하고 표준 시간을 하는 그런 기기로서는 퇴역을 하게 되고 이제 산업화가 되게 되죠. 산업화로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사이를 이제 원자 시계 더 정확한 원자 시계가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자 시계가 어디에 사용하게 되냐면은 이제 위성에 탑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성은 자신의 좌표와 현재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축소한 형태의 원자 시계가 이제 위성에 탑재하게 되죠. 여기에 대한민국이 등장해요. 이 역사에 시간의 역사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83년에 대한항공 007편이 실종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할린에서 사라진 거죠. 사라졌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소련 그 공군기에 격추가 되죠. 격추가 돼요. 우리를 충격으로 빠뜨렸던 그 당시에 대한항공이 연달아서 3번 정도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중에 두 번째 사건인데요. 두 번째 사건인데 이것은 뭐 명확하게 누가 쐈는지도 알고 뭐 다 압니다. 알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를 되게 슬프게 했던 대한민국의 슬픈 역사인 이 사건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바꾸게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에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것이 한국 사람만 탄 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인물이 타고 있었습니다. 레리 맥도날드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타고 있었는데 그때 이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원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앵커리지에서 갈아타는 바람에 나머지 미국 의회 의원들은 목숨을 건지죠.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맥도날드 상원의원만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한국에서만 충격을 준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을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당시 그 첨예하게 소련과 대립해 있었기 때문에 소련으로부터 죽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굉장히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국제 안보에서 매우 위험한 굉장히 긴장감을 높이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결론이 뭐였냐면은 자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항로예요. 항로인데 이 항로를 보시면 결국 이것은 사고사로 결론이 납니다. 점선이 여러분 보시면 점선이 앵커리지에서 출발해서 대한민국 가는 항로가 점선입니다. 원래 정해진 항로가. 그런데 실제로 그 007편이 갔던 항로는 실선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비슷했지만 점점 어느 쪽으로 합니까? 사할린 쪽, 소련 영토로 가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에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관성 항법 장치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끼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끼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다가 소련 영토를 침공하게 된 것이죠. 굉장히 운이 나빴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GPS를 민간에 조기 개방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미국이 군사 목적으로 GPS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제 초창기였죠. 78년부터 본격적으로 위성을 쏘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GPS입니다. GPS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1983년이니까 한참 새로운 위성들을 쏘아 올리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 문제, 이 관성 항법 장치에 의한 에러에 의한 사고 때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GPS를 빨리 조속하게 예전보다 앞당겨서 군사 목적보다이 아닌 민간에도 개방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GPS가 민간에 사용하게 됩니다. 네. 뭐 간단하게 이게 원리를 한번 우리 여러분이 누구나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성 GPS들이 전 세계에 쭉 떠 있습니다. 20개 떠 있죠. 거기서 이제 각 위성마다 지구에다가 계속 시그널을 보내요. 근데 그때 정보를 실어서 보내게 되는데 그때 정보가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위성이 이 신호를 보낼 때의 시간을 보내요. 정보에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네, 실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위치 정보도 같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위성이 쏠 때, 자, 나는 현재 어디에 있고 현재 시간은 몇 시야.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떠한 시간에 어느 위치에 있어라는 정보를 뿌리는 거예요. 지구에다가. 그러면은 GPS 수신기가 그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시간 지연이 발생을 해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시간을 받는 순간에 시간을 측정을 해요. 그러면은 시간 지연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위성이 말해준 시간과 내가 이걸 받아본 시간 간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걸 빼죠. 그러면 두 개의 간의 시간 딜레이가 나오고 그 딜레이에다가 빛의 전파의 이동 속도를 곱하게 되면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정확한 시간을 알면 우리는 그 시간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전에는 우리가 하루에 몇 시냐만 중요했어요. 시간 정보가 하루에 나는 지금 몇 시야, 지금 아침 먹을 시간 몇 시야, 기도할 시간 몇 시야. 이거 시간이 여기에만 사용되는데 이제는 GPS가 나옴으로써 시간을 가지고 정확한 거리, 나의 위치를 절대적인 위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이나 GPS 수신기는 다 이 기능을 갖고 있어요. 되게 단순한 기능이죠. GPS 시그널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걸 해독을 해요. 그래서 저 신호가 보낸 시간은 얼마고 내가 현재 시간이 얼마인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이제 거리를 측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여러 개의 위성으로부터 동시에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해보면은 1번 위성으로부터의 거리, 2번 위성 거리, 3번 이렇게 각각의 위성으로부터 있는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말한 대로 위성의 위치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알고 있죠. 좌표를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거리와 위치를 알게 되면 여기 쭉 원을 그려보면은 각각의 위성으로부터 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원이 만나는 곳이 바로 현재 나의 절대적 위치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 시간의 비가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시간의 비가역성이 무엇일까요? 어떤 얘기냐면은 한마디로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언젠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비가역성이라는 얘기는 미안하지만 시간은 항상 미래로만 흐른다. 한 방향으로 흐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논란을 처음에 부추긴 사람인 루드비 볼츠만입니다. 볼츠만 상수, 볼츠만 되게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이고 이 사람이 엔트로피라는 이론을 정립을 하게 되는데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해서 세상이 점점 느슨한 방향으로 간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질서 있는 상태에서 점점 질서도가 낮은 그런 상태로 간다. 이전한다. 이런 이론을 펼치게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전제가 되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가 성립을 하려면 시간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네, 그런 것이죠.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당시에 내놨던 이 엔트로피와 엔트로피 관련된 시간에 대한 이론은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게 돼요. 당시 물리학자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인신 공격성의 그러한 비난을 받게 되고 이 사람 평생 그거에 대한 그 답변, 그걸 방어하다가 결국 우울증으로 자살하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의 시간에 대한 욕구가 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엔트로피나 뭐 이 사람이 했던 이론들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볼츠만이 주장한 이 시간의 비가역성적인 이러한 근거는 사실 우리가 현재 사는 관점에서는 거의 맞는다고 볼 수 있어요. 틀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현실 일반적인 삶을 사는 동안에는 그걸 겪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네. 그런데 볼츠만이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사는 동안에 영국의 아서 에딩턴이라는 천문학자가 1928년에 시간의 화살이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서 에딩턴은 왜 유명하냐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중력이 휜다. 그거를 이제 이론을 내놨는데 그거를 증명을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개기일식을 관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게 이렇게 태양빛이 이렇게 휜다. 그런 증거를 에딩턴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바로 이 시간의 화살이에요. 시간의 화살이라는 얘기가 바로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한 번 쏜 화살이 다시 돌아오지 않듯이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들의 과학적인 이러한 논증과 주장은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이게 무조건 맞다고 말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면서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말이 틀린 경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즉 우리가 사는 동안은 시간의 비가역성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인 소포클레스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허비한 오늘이 어제 죽은 자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시간은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권력을 갖게 하기도 했고, 그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우리 현실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어요. 만약에 GPS가 없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당장 배달 앱도 못 써요. 그죠? GPS 없으면 이 많은 걸 생각합시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온 거죠? 시간으로부터 온 거예요. 시간으로부터. 그죠? 그만큼 우리 삶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각자 자신에게 갖고 있는 유한한 양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내가 쓸 시간을 다 안고 태어납니다. 그죠? 등에 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일단 쓴 시간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시간에 대한 강연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